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전북 부안 새만금에서 진행 중인데요. 전 세계 4만 3천여 명의 청소년이 참석하는 큰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폭염에 대한 대비는 허술해도 너무 허술했습니다. 첫날 400여 명이 쓰러지고 어젯밤 개영식 때도 또다시 80여 명이 탈진해 온열 질환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늘을 찾아볼 수 없는 넓은 들판에서 앞으로 열흘 넘게 행사를 계속 강행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샤워 시설도 부족하고 화장실도 열악하다. 잼버리 내 마트에서 생필품을 비싸게 팔고 있다. 전기 설비가 미흡해 부스에 설치된 에어컨조차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이런 제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100만 원 넘게 참가비를 냈다는데 4만 3천 명이면 그 돈만 400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 많은 예산은 대체 어디에 쓰인 걸까요? 총체적인 부실 잼버리 대회가 한국의 국경마저 실추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절대로 인명피해는 없도록 철저히 대처해야겠습니다. 8월 3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차도 그렇고 가전도 바꿀 때가 됐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KG 모빌리티에서 토레스 탄생 1주년 기념 특별 한정 차량 구매 시 빔 프로젝터, 건조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중 하나를 추가 증정. 그리고 선수율 없는 무이자 혜택도. 8월 토레스 구매의 최고의 기회.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파견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 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 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 짚어보는 시간 천하무적. 오늘은 천하람 변호사를 대신해서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죠.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주시에서 시가지 일주 보행도로를 조성할 거라는데요. 잠시 후 영주시 황규원 하천 과장을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인미의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인미의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하무적 시작합니다. 오늘은 천하람 변호사 대신해서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이자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가 국민의힘 바로세우기에서 이름을 정당 바로세우기로 바꿔서요. 현재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당 바로세우기. 우리가 흔히 왜 국바세 그랬는데 그럼 뭐 정바세로 부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우리 라디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이 정당 바로세우기가 뭐 어떤 조직인지 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잠깐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예,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면서요. 당시에 많은 당원들께서 가처분 소송을 제가 이끈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의 그 여러 가지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여전히 정당 민주주의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당원분들이 처음에 모이셨고요. 네. 지금은 이제 민주당도 사실은 국민의힘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루면서 한국 정치를 좀 더 나쁜 방향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당 바로세우기를 통해서 한국 정치를 조금 더 성숙시켜보자 이런 취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힘만 바로 세우려고 하셨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정당 모두 바로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저희는 정당이 이제 헌법에서 규정한 이제 기관이기도 하고요. 예. 굉장히 정치 개혁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하여튼 정당을 좀 바로 세우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가 또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최근에 조합장이 됐던데요. 이름이 재밌습니다. 여의도 재건축 조합이라는 유튜브 채널 열었던데 여의도는 뭐 국회 얘기하는 것 같고
재건축은 뭐 싹 허물고 새로 짓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네, 뭐 지금 예, 총선 준비 신호탄이다 뭐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요. 이 뭐 이것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여의도 재건축 조합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이제 이준석 대표랑 뭐 천하람 위원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좀 더 정책 중심으로 좀 논의를 열어보자 이런 취지로 아마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개설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지금도 이제 많은 정책적인 대안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한국 정치에 가지는 유의미한 것들이 많다고 저는 내다보고 있고요. 저는 여의도 전체가 뭐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재건축, 재개발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뭐 여차하면은 뭐 신도시를 국민들이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뭔가 정치권의 좀 본질적인 그런 변화를 바라는 저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지금도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천하람 이렇게 중심이 돼서 조합을 만든 건데 여기에 신은규 변호사도 들어가 계신 겁니까? 저는 지금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을 제가 지금 운영을 같이 함께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참여는 못했지만요. 예. 그래도 뭐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서 뭐 게스트로 불러준다고 하면은 제가 또 나가서 또 정책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예, 조합원은 아니지만 게스트로 언제든지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군요. 신은규 변호사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개인적인 거 하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내년 총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내년 총선에, 정말 한국 정치가 변화할 수 있는 저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뭐 총선에서 제가 뭐 출마를 포함해서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저는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좀 정당이 좀 바로 서면서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제 눈에 보이기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뜻을 가장 우선시하는 정당은 현재로서는 잘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는데 제가 정당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열심히 역할을 하려고 하고요. 네. 기회가 되면은 저는 무조건 출마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국민의힘 내에 2030 보수 지지 청년단이라고 있나요? 혹시? 예, 저도 최근에 그런 단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요? 예, 이 보수 지지 청년단이 오늘 김기현 당대표를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는 소식인데 이거 저 처음 들었거든요. 이게 뭐 어떤 이유로 제소를 한 겁니까? 글쎄요, 이제 그 당원들 한 100분 정도가 이렇게 좀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예. 김기현 대표가 그동안 당대표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좀 도덕적인 문제들이나 뭐 그 관용차를 갖다가 썼다라는 뭐 의혹들이 있나 봅니다. 그 관용차 그 미국에서 얘기인가요 혹시? 예, 딸과 맞습니다. 함께.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마 홍준표 시장을 좀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 홍준표 시장은 이렇게 그 수해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당원권 정지라는 이런 징계를 받았는데 왜 김기현 대표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에서 아마 좀 징계 청구를 한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뭐 징계는 필요하면 해야죠. 그렇긴 한데 여의도 내에서 너무 이렇게 징계 만능주의로 지금 흐르는 이 분위기, 정치의 사법화 내지는 윤리화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조금 더 경계할 필요는 있다. 저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030 보수지지 청년단 이거 당내에 있는 조직인데 이게 친홍준표 조직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한마디로. 예, 저도 뭐 이 조직이 신생 조직 같아가지고요. 저도 자세히 아는 바는 없는데 예. 아무래도 그 보도자료에는 그런 유사한 내용들을 좀 실어놨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뭐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 제기를 하려는 차원에서 이번에 징계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슈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예. 키워드를 좀 살짝 말씀드리자면 김은경부터 시작해서 순살 아파트, 뭐 이재명, 이동관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뭐 양평 소식도 조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인데 최근에 이제 노인 폄하 논란 다들 아실 텐데 결국은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대한노인회 그 회장을 찾아가서 김호일 회장이죠. 사과를 했는데 자, 이 일련의 그 과정 있잖아요. 김은경 혁신위원장. 예, 이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은경 위원장이 그동안 혁신위원회를 이끌면서 민주당의 혁신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도 뭐 혁신의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그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것은 참 잘못된 발언이다. 어떻게 보면 뭐 청년들에 대해서 뭔가 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본인이 간 자리에서 아마 이런 망언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청년 세대들이 오히려 더 배제되지 않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문호를 만드는 소위 말하는 정치권의 오랜 기득권을 좀 혁파하는 이런 일들을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노인 세대들에 대해서 그런 식의 좀 비하 발언 내지는 뭐 기대 여명에 따라서 투표권을 뭐 제한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런 발언을 아드님의 말을 옮기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매우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도 민주당에서 노인 세대들에 대한 폄하 발언이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민주당은 좀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좀 보여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정동영 의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유시민 작가도 물론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러 차례 이런 좀 노인들에 대해서 좀 폄훼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발언할 때마다 좀 논란이 되세요. 지금 생각나는 게 그 돈봉투 사건, 그 뭐 검찰이 만들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말도 했고, 당내 초선 의원들도 좀 폄하하는 또 이낙연 대표 관련 설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지금 당내외에서 비판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데 이쯤 되면 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아무래도 혁신이라는 것이 그 정당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당의 뭐가 문제고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고쳐 나가겠다라는 좀 더 창조적인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김은경 위원장은 일단 정치 자체에 대해서 잘 이해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도 본인이 사과 발언을 하면서 뭐 정치도 잘 모르고 교수 출신이니까 좀 순수한 뭐 그런 마음에서 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는데 정치를 잘 모르는 분이 어떻게 혁신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권이 항상 기성 정치가 하도 엉망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 혐오에 빠지면서 외부에서 자꾸 이렇게 신선한 사람들 데려다가 정치를 시키면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좀 저는 실수들이 계속 터져나오는 거 아닌가 싶고요. 무엇보다도 좀 정치적으로 잘 훈련이 되고 정치를 잘 아는 분들이 정치를 좀 올바르게 고치는 좀 이런 뭔가의 그런 변화가 좀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김은경 위원장은 본인 스스로 말한 것처럼 정치를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기에는 매우 부족함과 미숙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전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민주당에게도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김은경 위원장이 이제 임명될 때부터 이런 우려가 많았어요. 정치에 대해서 모르지 않냐. 그런데 그게 좀 현실화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예를 들면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야구 감독을 맡기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야구 감독을 못 찾았기 때문에 뭐 축구나 농구 쪽에서 자꾸 감독을 구하는 건데 그럴 것이 아니라 좀 제대로 된 야구 감독을 길러내든지 찾아내든지 하는 이런 좀 정치의 복원이 좀 전 시급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김호율 대한노인회장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했는데 여기 김호율 회장이 사진을 들고 일어나서 제가 그 화면을 보니까 4대를 뺨을 때리더라고요. 사진을.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좀 보는 시각이 좀 다양할 것 같은데요. 저는 김호일 노인 회장님이신데요. 저는 이분이 노인들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지금 격앙된 분노 내지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들을 전 충분히 전달하는 입장이 있다. 저는 이런 건 인정을 하는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인이시고 어른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젊은 사람들의 잘못을 꾸짖더라도 뭔가 품위를 가지고 품격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셔도 충분히 전달이 되고 오히려 더 무게감이 있을 텐데 저렇게 사진을 미리 준비하셔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뺨을 당사자 앞에서 사진에 대고 4대를 치는 이런 간접 폭행까지 서슴없이 저지르는 걸 보면서 이것은 참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가 잘못된 사람이 사과하러 오고 당사자가 앞에 있는데 누가 사진을 들고 그렇게 뺨을 때립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 뭐 본인께서는 아마 뭐 훈육 내지는 뭔가 훈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거라고 보는데 전 이분이 국회의원도 여러 차례 하셨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 노병은 죽지 않았다. 아직도 정치를 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김은경 위원장의 잘못을 꾸짖고
그분이 위원장의 자격이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것을 그런 식으로 그 간접 폭행까지 써가면서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건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호일 회장이 과거에 그 국회의원도 몇 번 하셨던 분이군요. 예. 저도 이제 하도 궁금해서 출신. 하도 이렇게 정치적인 아하. 액션을 하셔가지고 저도 알아보니까 뭐 국회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고 예. 그래서 복지당 대표를 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정당 생활도 하시고 의원도 몇 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런 정치적인 액션을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간접 폭행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우리 또 신은교 변호사시니까 이게 혹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있는 공개된 장소고 간접 폭행? 그러면 이게 혹시 뭐 모욕죄 뭐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당사자 앞에서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예. 이제 모욕으로 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래요? 우리가 폭행이라는 것이 예. 상대방을 직접 때리지 않아도 그러니까요. 그 앞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도 광의로 표현을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이건 뭐 법적으로 뭐 예단하고 할 건 아니지만은 예. 그래도 이것은 유형력의 행사를 하시는 것이고 당사자 앞에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놓고 저런 식의 폭력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이것은 노인과 젊은이의 그 나이의 유아를 떠나서 그렇죠. 저는 이게 한 사람 대 사람의 인격적 관계로서 이게 과연 가당한 행동이냐. 그렇죠. 저는 거기에 예. 대해서는 김호일 회장도 저는 반성할 부분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김은경 위원장 그 잘못을 떠나서 일단은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국민들이 상당히 좀 불편해하셨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전 그것도 잠깐 그렇고요. 여쭤볼게요. 본인이 예. 이거를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미리 준비했죠. 사진을 뽑아오셔가지고 그렇죠.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예. 저는 참 한 인격 대 인격으로서 이것이 과연 아하. 마땅하냐. 저는 예. 좀 매우 선을 넘으신 행동이었다. 전 그렇게 알겠습니다. 평가를 합니다. 예. 자, 순살 아파트 사태 논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자, 이건 뜯어 고쳐야겠죠. 사실 이 시공사, 하청업체, 감리기관 간의 비리 유착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LH 전관 예우 문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자,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 때 일이다. 이걸 강조를 본인이 직접 했고, 민주당은 또 아니다. 또 반박했다. 15곳 중에 13곳.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제 공사가 시작됐고 준공이 다 끝난 거다. 서로 이제 반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이 책임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안전에 대한 그 위험성을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안전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이런 식으로 니탓 내탓 공방을 벌이는 대통령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저는 상당히 무책임하다 우선은 그렇게 느꼈고요. 네. 게다가 전 정권 탓을 하셨는데 전 이것이 LH 내부에 있는 관리 소홀 내지는 관리 부실 여러 가지 이거는 부패의 정황들이 의심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정권 탓을 하시더라도 전 정권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 비리들을 발본색원 해가지고 처벌을 해야 될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 정권 문재인 정부하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분으로서는 전 이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고 굉장히 이건 무책임한 발언이었다. 전 이렇게 보고요. 예. 지금 LH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사에서도 이런 유사한 행태 안 한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이런 불행이 자꾸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그 검사의 DNA를 가지고 누구만 처벌하면 해결된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는 인식과 그 처방이 저는 매우 잘못되어 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은 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양평 고속도로 얘기도 이것도 잠깐만 좀 마지막으로 좀 듣겠습니다. 지금 원희룡 장관이 급발진을 했고 오버액션을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 왜 그럴까? 원희룡 장관이 다 알고 있을 텐데 이게 좀 이성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오버액션을 할까? 본인 책임이 거기 있어서 그럴까? 아니면 대통령 방탄 때문에 그런 걸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원희룡 장관은 정쟁 장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하. 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다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원희룡 장관은 저는 지금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저는 즉각 사퇴를 해야 될
이유가 차고도 넘친다라고 저는 보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 양평 문제는 사실상 거기에 뭐 땅값이 올랐니 내렸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국가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노선을 확정하고요. 예. 그걸 바꿀 필요성이 있을 때도 절차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국가재정법상에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타당성 재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재정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PC 분석 등을 통해 가지고 노선을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전혀 거치지 않고 뭐 노선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행정의 안정성이라든지 절차성, 적법 절차를 어기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정쟁에 대해서 또 정쟁을 가속화시키고 또 민주당에 대해서 뭐 간판을 내리게 하겠다. 내지는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내지는 원안대로 추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지화하겠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희룡 장관이 본인의 정치적인 행로에 대한 그런 욕구가 많이 보이기는 하고 예. 조급함과 다급함이 느껴집니다만은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국무위원으로서는 지금 자리에 있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행동들을 하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예. 평가를 합니다. 당장 사퇴해야 된다. 예, 이런 의견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아유, 좀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쯤 하고 오늘 아주 시원시원한 논평 감사드리고 갑자기 연락드렸는데 이렇게 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주 시원시원하시네요. 아니 뭐 질문을 워낙 깔끔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다음에 좀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2년이 되면 계속 주간으로 보는 것도 저희가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연락을 또 다음에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8분 22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영주시에서 영주 시가지를 일주하는 보행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예산 지원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영주시 하천과의 황규원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황규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 영주시가 국토교통부 2023 지역 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자, 우선 지역 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이 무엇이고 또 공모에 선정되면 어떤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우리 그 지역 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에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융복한 사업을 지원하여 지방의 발전과 예산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네.
이번 공모에 선정됨으로써 총 사업비에서 국비 25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총 사업비가 77억 원 정도 된다고요? 예. 그 중에서 국비 25억 원을 지원받게 되니까 아주 축하드릴 일이네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영주시가 경북에선 유일하게 선정됐다는데 영주시가지 일주 보행로길 조성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더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본 사업의 핵심은 기존에 조성된 서천 둔치길, 원담천 산책로, 또 철탄산의 산행길에 보행교를 설치하고 영주시의 자연, 역사, 문화자원을 연계해 관광자원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천과 철탄산의 연결 지점, 또 원당천과 철탄산의 연결 지점이 단절되어 있어 보행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또 넓은 도로를 건너야 하는 불편함과 또 무엇보다도 이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행길을 설치하여 단절된 두 지점을 연결하여 도시 순환형 명품 테마길 조성으로 영주시 이 관광객 유치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끊겨 있는 이 보행로를 쭉 연결해서 쭉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 보행로 길을 일명 영주 갓길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셨던데요. 영주 갓길이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갓길은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주는 선비의 고장으로 선비의 상징인 갓이라는 의미와 또 영문으로 신을 뜻하는 갓의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순수한 우리말로 갓길, 둘레길이라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영주 갓길 세 가지 의미.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쓰는 갓, 선비의 상징 갓이라는 의미도 있고 신을 뜻하는 영어 갓 그 뜻도 있고 이제 우리말 순우리말 이제 둘레길이라는 이렇게 세 가지 의미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걸어서 영주시가지로 쭉 둘러볼 수 있는 보행로 영주 갓길 코스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데요. 풍류 갓길이라고 이제 이름 붙었죠. 서천 코스가 있고 여기 이제 지나면 이제 원당천 코스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서천 코스, 원당천 코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서천 코스는 항토길과 벚꽃나무, 소나무 군락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4km에 달하는 서천 벚꽃 터널길은 영주시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영주 대표 고적인 삼판서 고택, 또 조선시대 가장 오래된 지방병원이죠. 제민루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원당천 코스는 2021년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곳으로 서천과 마찬가지로 봄에는 벚꽃으로 밤에는 아름다운 조명들로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곳을 지나면 이제 영주 역사 갓길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근대 역사 갓길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곳에도 뭐 볼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먼저 이제 영주 역사 갓길은 우리 경북 전문대학교 앞에 학사거리 골목과 영주역에서 또 휴천 삼동을 연결하는 철도, 선상보도, 육교 등이 있으며 영주 근대 역사길은 영주에서 볼 수 있는 근대 건축물과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가 있는 거리입니다. 원도심으로 불리는 강복로와 간사골을 이어주는 두석길, 또 구영주역 관사, 정미소, 이발소, 근대 한옥 교회 등 지역의 근대 생활과 거리 경관을 보여주는 건축물을 보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보행로를 일주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영주의 역사, 자연 등을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또 연출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 이후에는 이제 하늘 갓길 그리고 철탄산 코스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또 어떤 코스인가요? 영주의 우리 보배인 철탄산의 등산로를 따라 이어진 코스로 이곳에는 삼국시대의 성제와 철탄산 지구의 산림욕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운동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천과 철탄산의 연결 지점, 그리고 원당천과 철탄산에 단절된 연결 지점, 이곳에는 이제 보행교도 설치될 예정이라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업으로 서천과 원당천의 산책로가 철탄선 산행길과 단절되어 있어 이곳에 이제 랜드마크 명품 보행교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안전 보행에 도움을 주고 또 도심을 에워싼 순환형 산책로, 명품 둘레길, 또 주민 참여형 콘텐츠 개발로 영주시를 대표하는 차별화된 브랜드 둘레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기다리시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완공이 된다면 이렇게 한 바퀴 쭉 일주하는데 천천히 이렇게 산책 겸 가면은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제가 한번 걸어봤는데 한 3시간, 보통 건강한 분은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긴 코스군요. 15km. 15km 정도 되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리실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쭉 일주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언제쯤이 될까? 언제 완공이 되느냐 기다리실 것 같고. 지금도 일주는 가능한데 보다 안전하게 일주를 하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금년 9월부터 설계를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공사 착공을 하고, 25년까지 영주시 갓길을 산과 강을 연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공사 착공, 25년에 완공,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군요. 자, 영주의 새로운 명소로 탄생할 영주 갓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주시 하천과 황규원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오늘도 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네, 위원장님, 요즘에 민주당이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그러네요. 네, 자, 먼저 김은경 혁신위원장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조금 전에 그 신인규 변호사와 한참 얘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자,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으로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또 많이 궁금하네요. 자, 오늘 이제 대한노인회 찾아가서 김호일 회장에게 사과를 했는데 이 쭉 일련의 과정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발언이 있은 지 4일째 되는 날 오늘 그 오전에 사과 표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노인에 찾아가서 사과를 했는데 이제 노인 회장님이 노인들의 마음이 이제 화가 많이 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1000만 노인을 대표해서 뺨이라도 때려야 되겠다. 사진 들고 뺨을 5차례 때리는 그 장면을 제가 TV를 통해서 봤어요. 저는 4차례로 봤는데 5차례로 보셨습니까? 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신 차려 이러면서. 근데 아이고. 저 근데 사실 그 장면을 보고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네, 보통 노인회나 유림들이 정치인들의 발언 관련해서 화가 나더라도 당사자가 찾아가서 사과를 하면 보통은 받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다시는 이러지 마라. 우리가 너무 속상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너그럽게 좀 이렇게 훈계를 하시면서 받아주는 모습이 일반적이었는데 오늘은 이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셌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노인들의 화를 대신 풀어주겠다는 마음으로 일부러 세게 하신 건가 싶기도 한데 제 입장에서 이렇게 혼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분이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나를 혼내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아니면 이거 정말 내가 미워서 혼내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게 일반적인데. 그 혼나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직감적으로. 예. 우리 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 그렇죠. 우리 때는 왜 체벌 많았잖아요. 아 이게 사랑의 네. 맨지 이게 지금 화풀인지 이거 알잖아요. 맞는 사람은 알거든요. 네. 예. 비슷하네요. 근데 저는 이게. 오늘 예. 사실은 사랑이 담긴 호통이었다기보다는 네. 조금 더 센 호통이어서 제가 조금 김은경 위원장도 많이 놀랬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저도 좀 많이 놀랬고. 근데 이게 저희가 이게 사실은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었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저도 그 발언을 보면서 그게 둘 아들과 이 엄마가 나누는 대화에서는 어쩌면 있을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개인 간에는 예. 예, 그렇죠. 집안에서 그런 발언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게 공적인 자리에서 다수의 대중들 혹은 청년들을 놓고 하는 자리에서는 젊은이들의 투표를 격려하면 되는 일이지 그것을 다른 계층을 거론해가면서 비교해가면서 발언할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렇게까지 비교해가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거기다가 여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거죠. 누구 기준으로 여명이라는 단어를 쓰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듣는 저도 이 여명이라는 단어는 되게 불편하고 불쾌한 단어인데 듣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좀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난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사과는 조금 더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해명도 적절하지 않은데 사과를 이렇게 미적거릴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사실 김호일 회장이 어제까지 꼭 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긴 했었잖아요. 근데 하루 지나서 하게 된 건데 어쨌든 민주당 상당히 좀 뼈 아플 것 같습니다. 이번 논란. 예전에 또 정동영 전 의장까지 또 소환이 되고 그래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데 자 우리 저 인비위원장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자 지금 김은경 위원장 직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런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 안팎에서. 우리 임미애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퇴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혁신이가 지금 사퇴 얘기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요? 본인들의 역할을 제가 알기에는 9월 정도로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아직 혁신과 관련된 아젠다를 발굴하고 그거를 당내에서 당규든 뭐든 분위기 쇄신이든 관철하는데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오히려 논란만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낸 게 혁신이 그간의 활동이었기 때문에 혁신이 해체해야 된다 혹은 위원장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거론될 수는 있지만 저는 이게 정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그런 분들로 구성된 혁신의 한계일 수밖에 없고 본인들의 역할을 9월 정도까지로 마무리할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8월 20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입니다. 8월 20일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목소리. 선거제도와 관련된 거, 위성정당과 관련된 문제, 공천과 관련된 문제 이런 이야기들을 그때를 시점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휴가 시즌이니까 그게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목소리 내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기다려보고 그래도 시작은 조금 어설펐어도 마무리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덜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올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좀 지켜보자. 혁신안을 좀 보자. 이런 조심스러운 말씀이셨고. 이재명 대표 10월 사퇴설도 나왔고요. 이번 주에 그 총선 불출마설도 나왔어요. 지금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 말 맞다. 난 확실히 들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 등등 해서 이런 얘기 전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충돌하는 상황인데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님은 이 진실 내막을 분명히 아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면서 솔직히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제가 솔직히 다 아는 거는 아니지만
일단 지금 당내에서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정리가 되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이 얘기 들었을 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장성철 소장 말이 맞겠구나. 10월 사퇴설. 예. 예. 그런데 그 대안으로 세운 의원이 김두관 의원이어서 사실 이게 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예. 김두관 의원은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그 득표율이 가장 저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검증되지 않은 의원인 거예요. 예. 만약에 내년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고 개파색도 여튼 뭐 우상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대안으로 거론이 되었다면 이 이야기가 10월 그 사퇴설 이야기가 조금 진척이 된 근거가 있는 이야기구나라고 판단을 했을 텐데 오히려 김두관 의원이 거론되면서 이 이야기는 어쩌면 그냥 그 당내에서 몇몇 사람들이 거론하는 수준이지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총선 불출마와 관련해서는 제가 라디오 오늘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올 연말 되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한 10월, 11월 되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총선을 불출마하고 내년 선거를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뛰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내년에 결국 전국을 다니면서 총선을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전국적인 당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정작 당대표가 인천 계양에 자기 지역구에 발목 묶여서 자기 선거 운동을 한다면 막상 총선 시기에 우리 당의 대표가 누구냐라는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재명 대표도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정치 행보는 아니고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를 해나가고 당내 지지 기반을 좀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면 총선 불출마와 관련된 이야기는 올 연말 되면 본격적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없는 총선이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사실 당 안팎에서 많은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위원장님도. 이 의견에는 동의하실 수 없습니까? 그거는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저는 그 대표직에서는 이렇게 그 문제가 이렇게 내려오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총선 전체를 진두지휘하는 역할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총선을 진행하는데 이재명을 제외하고 다른 리더십을 세워서 총선을 진두지휘한다? 이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저도 이 기자회견을 보질 못했거든요. 어떤 주요 내용 어떤 게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원안대로 추진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원안대로 추진해라. 네. 그동안에 국토위 현안 질의에서 거론이 여러 차례 되었지만 조각조각 다뤄진 파편적인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정리한 기자회견이었고요. 또 경기도는 이 고속도로 건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안대로 추진해라. 국민들이 갖는 의혹은 두 가지다. 하나는 갑자기 왜 노선이 바뀌었느냐. 근데 바뀐 노선에 왜 특정인의 땅이 있느냐. 그러니까 바뀐 이유와 그다음에 이게 그 국정의 난맥을 일으키게 된 거는 결국 원희룡 장관의 무책임한 백지화 선언으로 비롯된 것이니 이 논란이 결국은 진실 게임으로 전락하면서 국민들의 피로도는 급증하고 사건의 실체가 어느 노선이 더 나은가 이런 측면으로만 다뤄지고 있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그러니 이 원안대로 추진을 하되 그동안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얘기했던 몇 가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밝혔거든요. 예를 들면 국토부가 예타 후에 시점이나 종점이 변경된 경우가 전체 14건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14건 중에서
예타가 아예 면제되었던 게 2건이 있고 나머지 12건 중에서 11건은 2012년 이전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2012년 이후에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관리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타 후에 노선이 3분의 1 이상 변경되면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고 2012년 이후에 개양에서 강화 가는 고속도로만 종점이 변경되었는데 그때 노선 변경은 5%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살짝만 바꾼 거군요. 아주 미미하게. 네, 그러니까 국토부가 14건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예 면제됐던 거 2건, 12건 중에서 11건은 2012년 이전, 2012년도에 지침이 만들어지면서는 딱 한 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노선 변경은 5% 수준이었다. 그다음에 민간 용역업체가 노선 변경 주도했다는 국토부 발표는 이건 비상식적이다. 내가 공직에 오래 있었지만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거기다가 노선 결정 과정에 경기도를 배제했던 거는 이건 결정적으로 국토부가 경기도를 대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랬던 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변경안이 원안보다 낫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근거 없다. 그러니까 원안에 따르면 전원주택이나 펜션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이지만 실제로는 원안은 1,700여 세대에 한 3,600명 정도가 사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데 변경안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8,570세대에 18,000여 명이 거주하는 10개 마을을 지나간다. 그러니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치면 변경안이 훨씬 더 심각한데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변경안이 더 낫다고 얘기하냐.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들으면서 그동안 이렇게 한 건 한 건 가지고 논란이 계속됐던 거를 김동연 지사가 쭉 정리를 하면서 예타 통과된 대로 원안대로 처리를 빠르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 번에 정리가 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동안에 이제 이 논란, 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가 해명 내놓은 게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거짓으로 드러나는 게 밝혀지고 있어서 참 문제고, 조금 전에 그 신인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원희룡 장관 사퇴 이유가 지금 차고 넘친다. 당장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 임미애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럼요. 이거는 원희룡 장관이 오히려 일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원희룡 장관이 본인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왜 저렇게 급발진하면서 이 일을 더 꼬이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신인규 변호사 얘기대로 차고 넘치는 이유가 분명한 당장 사퇴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장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왜 이렇게 임미애 위원장과 얘기하면은 시간이 금방 가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분여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새만금에서 국제 잼버리 대회 열리고 있잖아요. 이제 아직 한 15일 정도 더 열려야 되는데 이거 조금 불안하지 않나요? 보시기에. 불안해요. 저는 우리가 갑자기 인명사고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인명사고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요. 예. 근데 실제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겨울 캠핑보다 여름 캠핑이 훨씬 더 힘들다는 거. 예, 이게 일단은 8월에 우리가 어떤 더위를 겪는 나라인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폭염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만금이라는 간척지에다가 이런 캠핑을 그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청소년들을 유치했다는 것 자체가 장소, 시기 선정에 모두 다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는 장소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다가 만약에 하나 지금 세계 각국에서 항의 서한이 계속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고가 하나 발생하면 이거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장소 변경을 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근데 인원이 워낙 많아서 지금 4만 3천여 명이 세계 각국에서 왔다는데
어제 하루만도 한 400여 명이 쓰러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해복구 작업 나갔다가 한 번은 더위를 먹어서 제가 병원에 제 발로 간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계속 구토가 올라오고 이러니까. 어쨌든 이번 잼버리 대회 그러니까 폭염 서바이벌 게임 아니냐는 그런 비판까지 있다는 거. 거기다가 온 다리가 모기에 물려가지고 벌겋게 부푸른 다리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이게 우리가 청소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둬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집에 아이가 다리가 그렇게 목이 물렸다면 부모님들 당장 항의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서바이벌 게임에 애들 생존 게임에 내몰린 것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게 그냥 두는 건 저희가 이렇게 계속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거든요. 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